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후 일본의 미디어에서 전쟁이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으며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미디어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전후 초기부터 고도 경제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출판 영화, 지식인 담론 등에서 전개된 전쟁 이야기는 단순한 반전이나 비극의 기억에 그치지 않고 전중 전후 세대의 의식, 교양관, 그리고 국민의 책임과 가해, 피해 인식을 둘러싼 갈등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후쿠마 요시아키 선생님 설명을 바탕으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1949년 도쿄대 협동조합 출판부에서 들어라 와다스미의 소리를 이라는 책이 간행되었습니다. 와다스미는 일본 신화에서 바다의 신을 의미하는데 이 책은 전사한 대학생과 구제 전문학교생 75명의 편지와 일기를 모은 유고집으로 소설처럼 이어지는 서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1950년 연간 베스트셀러 사이에 오를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유고집의 바탕에 흐르고 있던 것은 전쟁에 대한 반감, 즉 반전의 감정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공감과 전쟁에 대한 분노가 많은 독자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도쿄 재판 등을 통해 옛 일본군의 문제점도 점차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국민들 사이 군부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1950년에는 이 유고집을 바탕으로 영화 일본 전몰 학생의 숙이 들어라 와다스미의 소리를이 공개됩니다. 이 영화는 이성적인 학도병과 폭력적인 군인이라는 대립구도로 그려졌으며 원작과 마찬가지로 큰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다소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 당시 대학이나 구제 고등학교 등에 진학할 수 있었던 사람은 동년배 인구의 약 3%에 불과한 말하자면 고학력 엘리트층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기에 왜 그토록 많은 일본 국민이 공감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교양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에는 철학, 문학, 사상 등을 배우며 인격을 수양하는 교양주의라는 가치관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은 학도병들의 죽음을 통해 교양을 빼앗긴 비극을 느꼈던 것입니다. 와다스미는 단순한 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양과 지적으로 이상인 것을 상징하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몰 학도들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 왜 그들 같은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어야 했는가 라고 하는 분노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가닿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회에는 전쟁에 대한 반감과 학도병에 대한 공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그것이 미디어 소비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는 없었을까요? 물론 그러한 인기에 대해 위화감을 느끼는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연장자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전몰 학도들의 글을 읽고 교양이 얕다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 연장자 지식인, 즉 전쟁 이전에 정신적으로 형성된 전전파 눈에는 전몰 학도들의 사유가 미숙하게 비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세대별 교양 체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전파 지식인들은 1920년대 이후 다이시오 데모크라시기에 성장하며 자유주의,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서구 사상 전반을 폭넓게 접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반면 전중파 학도들은 만주사변 무렵 어린 시절을 보냈고 중등교육을 받을 즈음에는 이미 일본과 중국의 전쟁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전시 체제 속에서 성장한 이들에게 자유주의나 사회과학적 사고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마침 한국 전쟁이 발발한 시기였고 일본에서도 재군비와 징병제 부활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전파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감정적인 반전이 아니라 사회적, 사상적 근거를 갖춘 반전론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와다스미는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 역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전후의 반전을 이야기한 많은 지식인들 자신이 전쟁을 지지하거나 일본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취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 역시 마을 모임인 초나이카이나 청년단 등을 통해 전쟁에 협력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후가 되자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은 채 마치 처음부터 반전가였던 것처럼 행동하는 풍조가 확산되었습니다. 전함 야마토 승조원으로 살아남은 전 학도장교 요시다 미스루는 이러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반전이라는 말은 때로 과거의 책임에서 눈을 돌리기 위한 장치로 기능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952년 학부유족회 구름이 흐르는 끝에가 간행되었고 이듬해 같은 이름의 영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학도병의 순수성이 강조됩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연인과 이별한 뒤 죽음의 땅으로 향하는 일을 담담하고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는 와다스미가 보여준 전쟁에 대한 분노와는 다른 방식의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가 가능해진 배경에는 점령 통치의 종료가 있습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이후 9.1 봉군에 대한 배상, 미국 비판, 도쿄 재판 비판과 같은 담론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동시에 왜 사람들은 전쟁에 반대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와다스미에서는 학생들의 반전의식이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최상위 엘리트 학생들 사이에서도 일본주의적 운동이 활발했으며 전쟁 협력을 거부하는 태도는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순수성에 대한 주목은 한편으로는 반전의 정당성에 대한 공감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전시 국민적 책임을 되묻는 계기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쟁 체험을 둘러싼 세대 간 단절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습니다. 전중파 세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전쟁 경험을 쉽게 설명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체험이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에 활용되는 듯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이러한 전중파의 태도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전쟁을 둘러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전장 체험이 없는 젊은 세대는 체험을 지닌 전중파에 비해 열의에 놓이기 쉬웠는데 이는 곧 전중파는 전쟁 체험에 집착하며 그것을 내세운다라는 불만을 자극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교양 체험이 풍부한 연장자 지식인들이 젊은 학도병 세대에게서 교양의 결여를 찾아냈던 것과 유사한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젊은이들은 이러한 거만함을 전중파 세대에게서 느꼈던 것입니다. 당시의 젊은 세대는 1960년 안보투쟁, 베트남 반전운동, 대학내 투쟁 등 각종 사회운동과 반전운동의 주요한 주체이기도 했습니다. 전쟁 체험과 정치를 연결짓는 것을 꺼렸던 전중파의 태도는 필연적으로 젊은 세대의 활동과 관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전쟁 체험을 둘러싸고 세대 간 인식차가 존재했고 그것이 큰 대립으로까지 발전했던 것이군요. 그렇다면 젊은 세대가 전중파 세대에 대해 품고 있었던 구체적인 불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어서 후쿠마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そうですね。ある意味60年代の、特に半ば後半というのは、戦争体験をめぐって、戦中世代と、若い世代が、ぶつかり合って、献金額学、議論を、した、時代でもあった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あの、そういった中で、被害者意識批判であったりだとか、加害責任の問題みたいなものが、議論されるようになったっていうのは、一つ重要なところかなと思います。体験ある人とない人で言うと、やっぱある人の方がやっぱ優位に立ちますよね。体験がある人、どうしても発言力を持ちやすいところがあるので、そういった中で若い世代は、先長世代に対してやっぱ列に置かれていた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ある意味被害者意識批判だとか、加害責任の問題といったものは、そのヒエラルヒーを反転させるような、そういうふうな、ものではあったのかなと思うんですね。なので、若い世代は、日本軍に入ったり戦場に行ったりしてないわけですが、直接的な、加害のやっぱ汚点がやっぱないわけなんですね。ですので、ある意味、戦中世代を、なんていうの、批判しやすい。別の言い方をすると、体験が、あるのとないのとで、そういう、ヒエラルヒーみたいなものがあったのが、被害者意識批判だとか加害責任を言うことによって、その構図を反転することができるっていうのが、一つのポイントではあったのかなと思います。ただもう一つやっぱ、同時代の流れとして重要なのが、やはりベトナム戦争の問題がですね、大きかっ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アジア太平洋戦争の時の日本の空襲をやっぱりもう思い起こさせるところがあったわけなんですね。なんですが、他方で、日本は当時、アメリカを支持していましたから、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日本の、かつての戦争責任みたいなものも、思い起こ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そういった中で、加害をめぐる議論がですね、
まあ盛り上がってきたっていうところが、あった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かね。はい。まあ、さっき言いましたように、センチュア世代はね、被害者意識批判とか、若い世代から突き上げられていた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ただ、センチュア世代の人たちの中にももちろんそういった問題をかなり真剣に、議論した人も、まあ、少なからず、いました。代表的な事例を挙げるとすると、渡辺清っていう人がいたんですけれども、渡辺清は、まあ、戦艦武蔵に乗り組んでいてて、まあ、それがレイテ海戦で沈んだ時に、まあ、奇跡的に、まあ、生還した人なんですね。まあ、渡辺清は、自分の撃沈された、まあ、武蔵に乗っていたりして、まあ、そういうふうな体験を、まあ、踏まえつつ、まあ、まあ、戦後になってですね、あの、まあ、戦争を指導した上層部たちが、まあ、責任をね、まあ、十分取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まあ、かなり強い憤りを持っていた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他方で、まあ、それを信じた自分自身の責任がどうなのかっていう、まあ、そういうことも考えた人なんですね。まあつまり、自分とは無関係なものとして、責任を追及するというのではなくて、あの、自分がその場に置かれたら、実は同じことをしてしまったのではないのかっていう、まあそういうふうな問いが、まあ何を意味するのかというと、結局暴力を単にまあ悪として、突き放す、批判するだけではなくって、まあ暴力をまあ生み出したような、構造みたいなものをどういうふうに考えていくのかっていう、まあそういうふうな議論につなが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よね。で、あとまあもう一つ、まあその延長でちょっと、思い起こされてもいいのかなと思うのが、まあ安田武の、まあ議論で、まあ安田武は、まあある意味戦中派の典型で、自分の語りがたい、戦争体験に、まあすごいこだわって、まあそのゆえに、まあ若い世代からね、突き上げられたりなんかした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まあ彼自身はそういう戦争体験と、まあ、その時々の政治状況みたいなことを、まあ、結びつけることに、違和感を持っていたのと同時に、あの、戦死者を、華々しいものとして、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かね、検証することにも違和感を持っていた人なんですね。ですので、まあ、加害であったり、あるいは、死者、への向き合い方を考える上では、まあ、まあ、渡辺清や安田武の議論は、まあ、まあ、今日においてもですね、まあ、見直されてもいい議論じゃ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ね。まあ、80年代、90年代、あるいはそれ以降ということになってきますと、80年代には、まあ、歴史教科書問題がね、ヒートアップ、しましたし、あと、まあ、その少し前から、靖国神社の公式参拝問題とかですね、あと、永久戦犯の合祀の問題みたいなものがあったりなんかして、まあ、そういう中で、かつての、まあ、旧日本軍の行動といったものの、戦争責任や加害責任を追及する議論の一方で、ある意味、まあ、死者たちを、まあ、褒めたたえて、まあ、検証するような、まあ、そういう、まあ、加害と被害というよりは、加害と検証の二項対立の議論がですね、目立ってくるようになった、まあ、のが、まあ、特にやっぱ80年代以降なんじゃ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ね。冷戦が終結して90年代になってくると、まあ、アジア諸国からの、日本の、まあ、それこそ、戦争責任や植民地主義の問題がね、批判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ますので、まあ、そこに向き合おうとする議論と同時に、まあ、それに対するカウンターバックラッシュといいますか、まあ、その責任をまあ否認するような、まあ、そういうふうな議論がね、根強く出てくるようになって、まあ、そういう中で、まあ、小林義則の、まあ、5万人ズム宣言の、戦争論とかですね、まあ、そういったものが、まあ、話題になったりというのが、まあ、80年代から、まあ、2000年ぐらいの状況なのかなと、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まあ、その頃にはもう、その人の戦争関係の出版物、雑誌記事もたくさん出ましたし、あと、まあ、それ以降になってくるとね、まあ、インターネットが広がって、まあ、ウェブサイトでもその種の議論が、まあ、今もたくさんあったりなんか、するわけなんですが、責任をめぐる、二項対立の、状況といったものはですね、まあ、なかなか解けないところが、あ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ただ、そこから何を考えたらいいのかっていうと、そういう、加害と検証の二項対立は、戦後ずっと続いていたわけではなくって、やはり、違う議論があったっていうことは、やはり、振り返ってもいいんじゃ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ね。
ですんで、その意味で戦争体験をめぐる、かつての議論、振り返るということは、今の戦争をめぐる、二項対立からなかなか抜け出せないような、状況を、考え直すという、そういうふうな、糸口にはなるんじゃ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ね。 시대 변화와 함께 전쟁의 기억을 전달하는 방식 역시 달라져 온 것이네요.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 지배적인 인식 자체도 변화해 냉전 붕괴 후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로부터 제기되는 역사 인식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역사 수정주의에 기반한 미디어 문화도 형성되었습니다. 전쟁을 긍정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 점점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쟁 체험과 기억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후쿠마 선생님의 마지막 설명에 귀 기울여 봅시다. 오늘날 일본 사회에서는 전쟁 기억의 계승이 활발히 이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8월 종전 기념일을 전후로 저널리즘에서 그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여기서 과연 무엇이 계승되고 있는가를 되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990년대 두드러졌던 역사인식의 이양 대립은 인터넷 미디어 등장으로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과의 소통보다 자신이 선호하는 담론에만 접촉하는 경향이 강화되었고 그 결과 현창이나 가해 문제에 깊이 들어가지 않은 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기업 계승의 중요성만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승의 내용은 단절과 망각을 거친 뒤 남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서 받는 감동에 대한 저항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서의 가해인식, 폭력을 낳는 사회구조에 대한 관심 등은 오늘날 미디어 담론에서 거의 조명되지 않으며 오히려 알기 쉽게라는 점만 두드러집니다. 과거에는 계승보다 단절이 더 두드러졌던 시기가 있었고 그 속에서 전쟁 체험과 기억을 둘러싼 다양한 논점들이 부각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역사 인식을 다시 바라보기 위해서는 계승의 역사뿐만 아니라 단절의 역사, 망각의 역사와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시각과 질문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일본에서 전쟁을 다룬 미디어 문화와 세대 간 인식 격차, 그리고 시대 변화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나요? 시간이 흐를수록 복잡한 역사적 경험은 이양 대립처럼 단순화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순화로부터 새로운 대립이 만들어지는 현실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사회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 또한 현실을 단순화해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실상을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를 간직해 나가길 바랍니다.